평통사 사무국장 김판태님, 우리 조합원이기도 하십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런 아주 품위 있는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매번 조합원이기 때문에 와야 되는데 일정이 참 겹치고 제가 바쁘다 보니까 못 와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뵈니까 정말 이렇게 반갑습니다. 한 4분의 2 정도 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안면이 다 있고 인사를 나누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부분은 시간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시간이 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고 또 군사 정치적인 이런 내용이고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이어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주 품위 있는 시민, 품위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언론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어졌죠. 올해 봄부터 사드 한국 배치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의 쟁점이 되었고, 또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논란이 벌어져서 JTBC 또 여러 유수 방송에서 국민 토론 주제로도 이렇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TV는 주로 언론의 민주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 갖는 이유는 왜 그렇죠? 왜 언론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요? 예. 민주주의의 기초니까. 언론이 살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평화가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평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 또한 정착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 들어드릴까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 칼날을 뭐였습니까? NLL을 통해서 노무현이 NLL을 영토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 NLL 문제를 가지고 옛날 남북 정상회담 때 NLL을 포기했다. 그 녹취록이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혼란되게 만들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이 헷갈렸어요. 이게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는지, NLL이 진짜 영토선인지, NLL을 포기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렸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NLL을 비롯한 이 평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지 않으면 이 평화 문제를 가지고 보수수구 세력들이 온 국민을 쥐어 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평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화 문제는 우리 국민TV, 우리 회원님들께서 가지시는 민주주의, 언론의 공정성 문제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고 똑같은 문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사드에 대해서 왜 가면 지금 얘기해야 되냐? 왜? 사드는 지금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드가 뭐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사드는 영어예요. 한국말이 아닙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영어 이니셜로 바꾸어서 사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국민들이 이 사드까지 알아야 되냐? 이 복잡한 이 시국에 알 것도 많은데, 근데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 가장 첨단 무기가 뭐죠?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말씀하신 핵 말씀하시고 미사일 말씀하셨는데 핵과 미사일이에요. 그게 가장 첨단 무기예요. 그 첨단 무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상대 적국에 대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위협적으로 보유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냉전 시대에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때 서로 각각 다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땠어요? 서로 공격을 했나요?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안 했죠? 그러니까 서로 공격을 하면 나도 공격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격을 못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핵과 미사일은 반평화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평화가 유지가 됐죠. 그것을 유명한 말로 뭐라 그러죠? 우리 박원호 회원님은 배웠는데 못 이 말씀을 딱 안 넣으.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공포의 균형이라고 그래요. 무서워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야. 무서워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핵과 미사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위협적인 무기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평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원칙적으로 핵과 미사일 다 없애야죠. 그죠? 근데 지금 없앨 수 있나요? 없앨 수 없어요. 왜? 한국은 그걸 없앨 만한 힘이 없어요. 그걸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미국과 소련, 중국, 세계 최강대국이 이걸 갖고 세계 강대국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없애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없애자라고 주장을 하고 부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계 제1류 강대국이 되지 않는 한.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노력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이 핵과 미사일은 우리 이 평화를 이렇게 위협하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뭐 MD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상대국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을 다 방어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세계 인류 강대국이 되겠죠? 그죠? 내가 상대국의 미사일을 다 막으면 내가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 막으니까 공격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하고 옛날에 싸울 때, 내가 소련의 핵과 미사일을 내가 다 막으면 우리가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개발한 게 바로 미사일 방어 체계예요.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군사 무기에서 첨단 무기로서 이것을 보유하고 하는 것만이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가장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첨단 무기 중에서 MD가 가장 첨단 무기인데 이 MD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 MD는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이니까 얼마나 첨단 무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맞추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체계가 필요해요. 하나는 탐지 체계, 눈이 필요해요. 어떻게 날아오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눈을 보고 저기 어떤 미사일이 온다, 어디로 날아온다, 어떤 높이로 날아온다, 어떤 속도로 날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야 되겠죠? 그럼 그거 전달하는 것을 통제체제라 그래요. 이게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 보고 그 다음에 신경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서 요격을 해야 되겠죠?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요격체계,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탐지체계, 통제체계, 요격체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요격체계에서 이 사드라는 게 나와. 이게 사드예요. 근데 이 요격체계는 그냥 아무 때나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요격체계는 이 미사일마다 단거리 미사일이 있고 중거리 미사일이 있고 장거리 미사일이 있어요. 근데 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에 따라서 이 요격 미사일을 맞추는 게 틀려요. 서로 다르다는 거죠. 말하자면 단거리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미사일을 맞추는 어떤 이런 그 요격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상승 단계, 중간 단계, 종말 단계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사일은 여기서 제가 빨간 점 보이죠? 예, 미사일은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상대국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이 상승 단계라고 하는 것은 요 맨 위에가 중간 단계고요. 이 상승 단계, 이 단계에서 올라가는 미사일을 맞추는 거를 상승 단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최상으로 올라갔을 때를 중간 단계라고 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걸 종말 단계라고 해요. 이 종말 단계 때에 맞추는 미사일 체계가 사드하고 팩3가 있어요. 상층에서 맞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통 한 40에서 150km, 그러니까 고도 40에서 150km,
그 상승 단계에서 맞추는 것을 사드라고 하고요. 하천 단계에서는 지상 12에서 15km 내외에 있는 미사일을 맞출 때 이거를 하청 미사일 방어체계라고 해서 팩3라는 것이 있죠. 제가 좀 더워가지고 옷을 벗어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이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미사일별로요, 이 사거리마다 요격 개념이 서로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팩3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세 군데가 배치가 돼 있어요. 평택하고 또 대구하고 또 어디죠? 그렇죠, 우리 군산이죠. 네, 우리 군산에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고도로 날라오는 미사일은 이렇게 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그 대비를 하는 것이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미사일을 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중거리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이에요. 팩3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이에요. 예. 그러면 중거리, 장거리, 단거리 이런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300에서 1000km 이내 같은 경우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00km 이상 3000km까지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드라고 하는 것은 이 단거리가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이에요. 예. 중거리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1000km에서 3000km 날아가는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드 같은 경우에 배치를 한국에 해야 한다고 미국하고 한국 정부가 주장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맞추는 미사일이다. 그래서 노동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맨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재면 몇 킬로일까요? 1000km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우리나라 맨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목포까지 재면 1000km 정도 나옵니다. 네이버 가서 거리재기 한번 해보면 나오고요. 제주도까지 하면 1200k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00km 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 남쪽을 공격하는 그 미사일은 대부분 다 단거리 미사일로서 1000km 이내입니다. 왜냐하면은 1000km 이상 하면 넘어가 버리니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드가 10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을 맞추는 게 사드인데, 노동 미사일은 1000km 이상 되는 미사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는 필요 없다. 이런 걸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주장하면 너 소리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미국 국방부에서 만든 자료예요. 미국 국방부에서 이렇게 각각마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마다 이걸 맞추는 요격 체계를 서로 달리한다라고 이렇게 자기네들 설명 자료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아신다고 한다면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대응해서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전혀 잘못된 얘기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것만 아시면은 다른 어디에 가도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배치하려고 하냐? 왜 배치하려고 하냐? 그것은 바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서 맞추거나 또는 한국에서 빨리 탐지를 해가지고 동해라든지 태평양 상에 있는 예지스함을 통해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에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드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배치가 돼 있는데, 두 대가 배치가 돼 있는데, 일본에서 보는 게 중국 미사일을 볼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 보는 게 빠를까요? 한국에서 보는 게 빠를까요? 한국에서 보는 게 빠르겠죠. 그럼 한국에서 보는 게 빠르기 때문에 저거 날아오는 게 지금 저거 어디로 날아가고 어떤 속도로 날아가고 어디로 날아가는 걸 빨리 파악을 해서 일본 동해나 태평양 상에 있는 그 이지스함 요격 체계에서 저거 날아간다라고 빨리 정보를 주게 되면 빨리 정확히 맞출 수가 있잖아요. 일본에서 보는 것보다. 그래서 한국에다가 레이더를 배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 있는 날아가는 미사일의 정보를 파악해서 미국이 다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마음대로 중국을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한국에 있는 사드 미사일 기지를 먼저 공격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공격하기 위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정보를 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싸우는데 우리가 덩달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격이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리 이익도 없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한 미사일 막지도 못하고, 어? 미국과 일본이 합세해가지고 중국과 싸우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정보를 준다랍시고, 어? 해서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얼마죠? 몇 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예? 그건 너무 과도하고 2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무역 관계가 가장 많죠. 예? 미국과 일본 다 합해 한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중앙권으로 생각하면 30% 정도가 이렇게 무역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로도 어려운데 한국과 중국이 서로 군사적인 대립 관계가 되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살기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민생을 위해서도 평화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대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래도 북한이 맨날 미사일 있다. 그래가지고 미사일 위협에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드를 배치해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나이스 드신 분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 전력이 훨씬 더 우세해요. 그 증명한 거를 제가 이제 자료로 해서 국방부에 나온 자료,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자료, 또 스웨덴 그 평화연구소에 나온 자료를 총괄을 해가지고 하나의 통계로 만드는 표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SRBM은 단거리 미사일이라 그래요. 단거리 미사일은 이게 180에서 이제 500km까지 있고, 북한에서도 이제 120에서 500km까지 있는, 이것이 주로 남북이 서로 미사일 경쟁을 하는 그런 미사일의 수량입니다. 근데 왼쪽에, 남쪽에 보면은 단거리 미사일이 몇 개죠? 1170개죠. 북한이 몇 개예요? 700에서 900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단거리 미사일만 본다 하더라도 남한이 훨씬 더 많아요. 많고, 그다음 이 정밀도를 한번 볼까요? 정밀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쏘는다고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춰야지,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밀도가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죠? 네. 그럼 이 정밀도를 북한과 비교해 볼까요? 훨씬 더 남쪽이 정밀하죠? 예. 숫자도 많고 정밀하고.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에서는 남북이 서로 미사일을 싸울 경우에 어떻게 돼요? 남쪽이 훨씬 우세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일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핵을 가지고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핵은 지금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은 10개 이내예요. 근데 그 핵을 쏠 경우에는 북한은 체제 붕괴를 결심해야 돼요. 그죠? 그럼 체제 붕괴를 결심하면서까지 핵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맨 마지막에 자신의 보수단으로 할 뿐이지 이걸 공격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더구나 남한에 만약 핵을 쏘았을 경우에는 북한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제 더 이상 통일을 포기하게 되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남쪽을 핵무기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의 핵 공격에 대비한 그런 방어용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 그리고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더 이상 북한이 군사적 군비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력이 약하니까 없기 때문에 핵을 통해서 최소한의 어떤 자기 방어를 하자 이런 맥락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에 있어서는 남북 사이에서 남쪽이 훨씬 더 우세하다는 것이고 다만 중장거리 미사일에 있어서는 남한을 공격할 수 없는 중장거리 미사일에서는 북한이 여러 개 많다. 그런 걸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노동미사일 1300에 1600개 날아가는 거 200개. 나머지 준중거리
그 다음에 그 장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는 20개에서 30개 정도 이렇게 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본과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남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 남북의 미사일 전력은 남쪽이 높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 끝으로 이 미사일에는 탄도미사일이 있고 순항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탄도미사일,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세요.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이게 빨간 거 보이죠? 이렇게 쏘는 게 탄도미사일이에요. 그죠? 탄도를 그리면서 우리가 돌을 하늘에 던지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탄도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거를 탄도미사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이렇게 뭡니까? 연료가 이렇게 타가지고 막 힘을 가지고 올라가다가 여기까지만 타다가 끝나요. 그 다음부터 여기 점점부터는 지가 지 힘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걸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순항미사일은,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날아가다가요, 지가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순항미사일은 가다가 지가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정밀하고 타격력이 높은 것은, 순항미사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멀리 날아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비해서 순항미사일은 정확하게 가다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순항미사일은 북쪽은 없어요. 남쪽만 있어요. 이럴 정도로 우리가 맨날 북한의 어떤 그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북한의 그 열병식 하는 걸 맨날 반복해 틀어주면서 미사일 너무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사실과 다르다.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 보수 세력이나 잘못 아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혁적인데 이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설득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은 언론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구 보수와 대립적인데 평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사람은 진보격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보수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우리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화 문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문제보다는 평화 문제가 좀 어렵잖아요. 설명하기가. 왜냐하면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이런 정도는 국민TV 회원님들 정도는 아신다고 한다면은 우리 민주 진보 세력의 힘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